자, 이번 시간은 우리 2교시 보죠. 7페이지 보죠. 1장 7페이지. 법인세 계산 구조.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법인세 신고를 한다 그러면 이걸 한다는 거죠. 서식을 좀 앞에 보면서 해볼까요? 우리 지난 시간에도 간단하게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나가요. 기본적으로 회계상 소득에서, 그러니까 회계상 이익에서 세법이 생각하는 소득을 계산해 가는데 회계상 이익이니까 우리 손익계산서에 있는 금액이 맞겠죠. 자, 손익계산서상에 뭘 썼나요? 네, 당기순이익을 썼대요. 우리 손익계산서 매출액부터 쭉 하다 보면 당기순이익이 나오죠. 그 당기순이익을 처음에 쓴 다음에 그 금액과 세법상 차이나는 항목들을 조정을 하죠. 입금산입, 송금산입을 해서 이런 세무조정을 통해 가지고 세법이 생각하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하는데, 자, 이 금액이 뭐냐? 세법이 생각하는 그 해의 소득금액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이 나오면 여기에다가 세법이 생각하는 세율, 10%, 20% 곱해가지고 바로 세금을 계산하느냐? 자,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지는 않고 밑에서 뭔가를 또 조정을 해요. 2월 결손금, 비과세, 소득공제 하는데, 자, 이건 뒤에서 자세하게 배울 거예요. 자세하게 배우는데, 느낌을 알기 위해서, 간단하게만 하나 말씀을 드리면, 2월 결손금이라고 있죠? 자, 이런 걸 한번 봐봐요. 자, 우리가 X1년도에 1000의 결손이 났어요. 자, 근데 그 다음 사업연도에는 좀 장사를 잘했죠. 그래서 300만큼 소득이 발생을 했어요. 자, 그러더니 세무서에서 직원이 날라오더니, 자, X2년도에 세무서에서 직원이 와서 X2년도에 300만큼 소득 나셨으니까 법인세 좀 내주실래요? 라고 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화가 나요. 왜요? 나 지금 작년에 1000 손실 나고 올해 이제 300 나가지고 아직까지 전체적으로 보면 700만큼 손실 나는 회사인데, 아니 결손 날 때는 가만히 있더니 소득 조금 났다고 와서 세금 내라 그러면 화나잖아요. 자, 그래서 세법도 어떤 제도를 두고 있냐면, 자, 올해 300만큼 소득이 난 거는 알겠어요. 그렇다라고 해서 이 300에 대해서 바로 세금을 과세하지는 않고요. 먼저 한번 물어봐요. 혹시 옛날에 손실 났던 거 있어요? 손실 났던 거 있으면, 자, 올해 세금 계산하는 소득을 계산할 때, 자, 세금을 과세하는 소득을 계산할 때, 옛날에 발생했던 이런 결손이 있으면요, 이렇게 차감해가지고, 과세하는 소득은 없어요. 라고 좀 만들어주고 싶은 거죠. 걔가 뭐냐면 여기 있는 2월 결손금이라서, 자, 이렇게 결손이 발생하면요 몇 년 동안요? 15년 동안 이내에서 2월 해가지고 소득이 발생했을 때 빼줘요. 그래 내가 좀 덜 억울해지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차감을 해줘서 뭘 구하냐? 과세 표준을 구한다라고 하는데, 자, 실질적으로 세금을 과세하는 소득금액이 얼마일 거냐? 여기 나와 있는 이 과세 표준에다가 세율을 곱해서 법인세라는 걸 계산을 하죠. 그래서 돌려서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자, 세법이 생각하는 올해의 소득은 이거예요.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이거예요. 자, 즉 300만큼 소득이 발생한 거예요. 올해 세법상 소득은 300이에요. 하지만 이 소득을 다 과세할 거 봤더니 예전에 결손이 났던 게 있으니까 그거 빼서 올해 그냥 세금 안 내게 해줘야지 라고 하는 조정을 밑에서 해줄 뿐인 거고요. 일단 세법이 생각하는 소득은 여기 있는 각 사업연도 소득이다. 하지만 세금을 과세하는 소득, 그러니까 세법이 생각하는 소득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세금을 과세하는 소득은, 자, 이런 2월 결손금까지 다 조정하고 난 그 금액에 대해서 세금을 과세할 거다. 그걸 뭐라고 부른다? 과세 표준이라고 부른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 결산서, 회계상 이익을 세법상 소득으로 조정하는 이런 세무조정들을 하는데, 자, 이 서식에다가 그러면 입금산입한 금액이 얼마고 송금산입한 금액이 얼마예요? 라고 쓰는데, 자, 여기에다가는 그 조정했던 금액들만 써요. 자, 근데 이런 조정하는 항목들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겠죠. 자, 입금산입에도 여러 가지가 있고, 송금산입에도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자, 그런 조정하는 항목들을 보여주는 게 뭐냐? 우리 그 다음 페이지, 8페이지에 있는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라는 거예요. 자, 얘도 좀 알아야죠. 자,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가 뭐냐? 이런 거예요. 실무 가면 많이 볼 거예요. 이건 무조건 모든 회사에 나오는 서식이니까 신고할 때. 자,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는 이렇게 생겼는데 뭘 하는 애냐? 첫 번째, 입금산입 또는 송금불산입, 이건 둘 다 뭐예요? 자, 입금으로 넣어요. 그러면 회계보다 세법이 커지고, 송금을 불산입해요. 자, 장부에 비용 잡았는데 세금 계산할 때는 비용 인정을 안 해. 송금 불산입해. 그러면 세법상 소득이 늘어나는. 즉, 이 왼쪽에는요, 회계보다 세법상 소득 금액을 늘리는 조정들을 쓰고요. 자, 오른쪽에는요, 송금 산입, 입금을 산입. 자, 송금을 산입해요. 세금 계산할 때, 자, 장부에는 비용 안 잡았는데 세금 계산할 때만 송금을 먹여줘. 그러면 세법상 소득이 줄어들겠죠.
자, 입금을 불산입해요. 장부에 수익이 잡혀 있는데 세금 계산할 때는 이 수익을 빼줘. 그러면 소득이 줄어들겠죠. 그래서 송금산입이나 입금불산입은 세법상 소득금액을 이제 줄여주는 거. 자, 얘는 늘려주는 거. 애들을 기재를 하고요. 그래서 입금산입, 즉 세법상 소득을 늘려주는 조정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이제 여기다 쭉 써는 거야. 내가 이제 조정을 했겠죠. 아, 회계에는 뭐가 있는데 입금산입, 송금불산입 조정들을 했으면 내가 어떤 애들을 조정했는지를 쭉 써주는 거야. 그게 소득금액 조정학계표예요. 자, 송금산입도 똑같이 써요. 자, 어떤 애들에 대해서 얼마의 차이를 내가 조정했는지 라고 하는 것들을 쓰다 보면 자, 이 금액들의 합계가 나오겠죠. 자, 입금산입 합계는 얼마고요, 송금산입 합계는 얼마예요 라고 하면 그 금액이 뭐로 가는 거예요? 여기 있는 입금산입, 송금산입에는 그 전체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에 계산되어 있는 전체 금액이 합계가 여기로 넘어온다라고 보시면 되죠. 자, 그런데 예를 들어서 뭐 접대비를 썼는데 회계사가 접대비를 썼는데 세법은 요만큼만 쓸 수 있게 해줬는데 이만큼 써서 송금으로 인정을 안 한 금액이 있었대요. 그게 이제 접대비 한도초과예요. 자, 접대비 한도초과 했으니까 뭐 했겠어요? 손금불산입 했겠죠. 송금불산입. 자, 그렇게 접대비 한도초가 550만 원을 송금으로 인정하지 않으면서요. 뒤에 보니까 뭐라고 있어요? 기타 사회 유출. 뭐 처분 그러면서 기타 사회 유출이라고 써놨고요. 감가상각비 하면서 옆에 갔더니 뭐 또 유보라고 써놨고요. 임원상여금 하면서 상여라고 써놨고요. 자, 여러분들은 뭐 또 알아야 되느냐? 요 뒤에 써있는 처분에 써있는 용어들도 알아야 돼요. 안타깝지만 이게 이제 시험에 나와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자, 도대체 검수 얘네들은 또 뭐냐? 얘들은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그거 관련해서 우리 9페이지에 보면 이제 사회유출부터 나오죠. 자, 얘부터 한번 보죠. 어려우실 거예요. 저도 공부하면서 어려웠어요. 처음에. 근데 그때 왜 어려웠냐고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들이 사회유출을 알려면 소득세를 좀 알아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우리 법인세, 우리 세무회계 가르치시는 분들이 보통 법인세부터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뭐 소득세, 부가세 순서로 가다 보니까 자, 법인세를 배우는 단계에서는 우리가 소득세를 안 배웠어. 근데 이걸 알려면 소득세를 알아야 돼.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때 제가 그렇게 이해가 안 됐던 것 같아요. 저도 이거 처음에 공부할 때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소득세 얘기를 좀 같이 하면서 얘를 설명을 좀 드려볼까 해요. 자, 먼저 사회유출이라고 해서 뭐 배당상여라고 나오는데 제가 옆에 예제를 좀 하나 들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지금 여러분은 회사의 격리과정이에요. 격리과정인데 이번에 대표이사님이 가족들이랑 가족여행을 간대요. 가족여행을 갔는데 이제 시키는 거죠. 우리 가족여행 가는데 한 1억 원 정도 들어갔는데 그걸 회사 경비로 좀 처리해라 라고 이제 얘기를 한 거야. 자, 그러면 대표이사님의 가족끼리 놀러 가는데 회사 경비로 처리하면 돼요, 안 돼요? 네, 원래 안 되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나중에 회사에 가보면 그렇게 할 거예요. 그렇게 안 할 수가 없죠.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뭘 했어요? 대표이사님이 가족여행을 갔으니까 분개를 했겠죠. 자, 분개 어떻게 했겠어요? 자, 차변에 여비교통비라고 썼을 거예요. 여비교통비. 자, 얼마가 들었을까요? 한 1억 들었다고 보죠. 그러면서 대변에다가 예금으로 줬을까요? 네, 보통 예금으로 나갔다고 보죠. 자, 보통 예금이 나갔어요. 자, 이렇게 분개를 끊어놨어요. 자, 그래서 분개를 끊고 여러분들은 그냥 잘 살고 있었죠. 잘 살고 있었는데 몇 년 있다 보니까 세무조사가 나온 거야. 여러분이 세무조사를 알아야 되는데, 자, 세무조사라는 게 뭐냐면 지금 여러분들이 배우기 시작한 법인세가 뭐예요? 법인이 소득이 발생하면 세금 내는 게 법인세인데, 그러면 법인이 소득이 얼마 발생해가지고 세금을 얼마 낼 거냐라는 거를 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을 거예요. 첫 번째, 세무서에서 와서 소득 얼마니까 세금 얼마 내세요? 자, 이렇게 뜯어갈 수가 있을 거고, 또는 두 번째, 우리 소득 얼마 발생했으니까 이만큼 세금 낼게요라고 법인에서, 회사에서 직접 신고해서 낼 수가 있을 텐데, 지금 우리 법인세는 어떻게 하느냐? 네, 법인에서 알아서 신고해서 내요. 자, 그러다 보니까 국세청 입장에서는 항상 궁금해요. 뭐가요? 얘네들이 법인세를 제대로 신고했을까? 라는 게 이제 항상 궁금해지게 돼서 그걸 한 번씩 와서 확인하고 싶어지죠. 그 확인하는 게 뭐냐? 세무조사죠. 그래서 세무조사를 나오면 이렇게 자기들이 알아서 세금 신고를 했는데 제대로 했나라고 와서 이제 보는 거죠. 자, 그렇게 보다 보니까 이런 게 보이는 거야. 여비교통비 1억.
그럼 이제 조사관이 물어봐요. 과장님한테 뭔가요? 과장님, 여비교통비가 1억이나 들었어요? 뭔가요? 라고 물어보면 자, 이렇게 질문을 하면 과장님은 어떻게 해요? 네, 대답을 할 수가 없어요. 대표이사님이 놀러 간 건데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제가 확인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라고 한 다음에 보통 이제 확인을 안 하고 계속 말을 안 하고 있죠. 그러면요. 조사관이 또 물어봐요. 과장님 이거 어떻게 됐냐고요? 라고 물어보면 이제 그제서 실토를 하기 시작하죠. 이게 원래는 이러면 안 되는 줄 아는데 사장님이 친척들이랑 놀러 가면서 그걸 회사 경비로 처리했어요. 라고 이제 실토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세무조사를 받았을 때 이 여비교통비 1억 원이라는 거지 회계상으로는 비용을 잡았는데 세법상 송금으로 인정받을 거냐? 자, 이 여비교통비라는 애가 이렇게 하죠. 우리 북하고 텍스로 쓰기로 했죠. 이 여비교통비라는 애가 이 여비교통비라는 애를 지출을 했는데 장부상으로는 우리가 1억이란 걸 처리를 했어요. 근데 이걸 세법이 인정할 거냐? 자, 세법은 이 1억을 송금으로 봐줄 거는데 어때요? 네, 세법은 송금으로 안 봐요. 왜요? 세법은요, 회사 업무와 관련해서 발생한 비용들만 세법은 송금으로 인정을 해줘요. 자, 근데 이게 회사 업무랑 상관이 있나요? 상관이 없죠. 상관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세법은 송금을 안 보는 거예요. 자, 장부에는 비용을 잡았는데 세법은 송금이 아니야. 그 뭐예요? 손금으로 불산입해야죠. 손금 불산입. 그래서 어떤 세무조정을 하느냐? 손금 불산입할게요 라는 세무조정을 하는 거죠. 뭘 조정하는 거예요? 여비교통비라는 거예요. 회사는 여비교통비라고 처리했어요. 근데 이 여비교통비 1억 원이라는 금액을 회사가 장부에다가 비용으로 잡았는데 세법은 송금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게 여기 있는 손금불산입 여비교통비 1억 이거의 의미예요. 이 세무조정의 의미예요. 근데 여기서 세무조정을 끝내는 게 아니라 끝에다가 뭔가 글자를 하나 더 써요. 아까 우리 소득처분이라고 봤죠? 자, 그때 이 경우에는 뭐라고 쓰냐면 끝에다가 상여라고 썼을 거예요. 자, 그럼 도대체 얘는 또 뭔가? 힘들죠. 여기까지도 이제 어렵게 알았어. 이렇게 할 수 있겠구나. 알겠는데, 끝에다가 또 뭐 이상한 걸 또 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도대체 얘는 또 뭐냐? 이거죠. 자, 얘를 알려면 히스토리를 좀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뭐냐면, 소득세라는 히스토리를 알아야 되는데, 자, 이런 예를 한번 들어봐요. 자, 우리 3일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자, 이 3일이라는 회사에서 대표이사한테 월급을 줘요. 자, 여기 이제 대표이사가 있어요. 자, 대표이사한테 난 뭘 줄 거냐면, 월급을 줄 거예요. 자, 급여. 자, 얼마 정도 줄 거야? 대표이사 급여니까, 한 2천 정도 주죠. 자, 깜짝 놀랄 거야. 나중에 회사 가면, 와, 대표이사들이 이렇게 많이 받는구나. 깜짝 놀랄 거야. 자, 그럼 급여가 2천만 원이니까, 자, 월급 주면서 2천만 원을 꽝 해가지고 통장에다 2천을 꽂아주느냐? 네, 안 그래요. 여러분도 나중에 가보면 알 거예요. 회사는요, 급여를 줄 때, 급여를 다 주는 게 아니라, 자, 이 사람이 급여를 받았을 때, 자, 급여를 받으면 소득이 생기니까 세금을 내야 될 텐데, 자, 그 사람이 급여에 대해서 납부해야 될 세금만큼은 국가에다가 내고요. 나머지만 줘요. 그럼 예를 들어서 그 세금이 600이었다고 보죠. 그래서 1,400만 얘한테 줬다고 봐요. 1,400만. 자, 그러면 대표이사가요. 급여를 받는데 원래 내 급여는 2천만 원인데 세금을 떼고 나머지 1,400만 원만 나는 지금 받고 있어요. 자, 그럼 국가에서 왜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느냐라는 걸 좀 먼저 보셔야 될 건데 무슨 얘기냐면 자, 대표이사가 급여를 받는 순간 대표이사한테 뭐가 생겨요? 소득이 생겼어. 자, 그럼 대표이사가 소득이 생겼으니까 개인들, 자, 이렇게 저나 이런 대표이사나 이런 개인들이 소득이 발생했을 때 내는 세금이 뭐라고 했어요? 소득세라고 그랬잖아. 소득세. 자, 그러면 소득세를 과세하는 방법도 두 가지일 거예요. 자, 국가에서 와서, 자, 세무조사관들을 보낸 거죠. 자, 세무서에서 직원들을 보내서 그 사람 소득이 얼마나 발생했는지 계산을 하고 세금 얼마니까 이렇게 뜯어오는 거죠. 자,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거고. 두 번째 방법은, 알아서 신고하세요. 그래서 대표이사가 알아서 소득을 알아서 신고하도록 할 수가 있을 텐데, 자, 우리나라 소득세법은 어떻게 하느냐? 네, 두 번째 방법, 개인들이 알아서 신고하도록 하고 있어요. 자, 그럼 개인들이 알아서 자기 소득을 신고해서 세금을 내도록 하게 하면, 자, 개인들이 세금을 잘 낼 거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I don't think so요. 개인들한테, 소득 발생하시면요, 그거 이제 다 계산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세법에 따라서 세금을 한번 내보세요라고 하면, 이제 알아서들 다 세금을 잘 안 내려고 하겠죠. 그것도 알아요. 그래서 국가에서도 그걸 알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개인들, 법인 같은 경우는, 우리 법인은 어떻게 했어요? 법인은 제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 뭘 시켜요? 네, 세무조사 한 번씩 가서 본다 그랬잖아요. 근데 개인들은 너무 많아. 세무조사 하기도 힘들어.
그리고 소득이 그렇게 큰 것도 아니고 짤짤짤짤짤한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으니까 세무조사도 못해요. 그러니까 이거 원천적으로 조금 방지하는 방법을 좀 해놔야겠네 라는 차원에서 뭘 하기로 했냐면, 자, 급여를 2천만 원이에요. 급여가 2천이면 야, 급여 다 주지 마. 회사한테 그러는 거야. 회사한테 야, 급여야? 그러면 급여 그거 다 주지 말고 이 급여에 대해서 내야 될 세금, 그 소득에 대한 세금은 국세청에다가 미리 떼고 나머지만 줘. 이래버린 거예요. 나머지만 줘. 자, 이렇게 급여를 주면서 다 주지 않고 세금을 떼고 나머지만 주게 되면 국세청 입장에서는 좋은 점이 뭐가 있냐? 첫 번째, 세금을 먼저 거둘 수 있고요. 자, 세금을 조기에 징수하죠. 조기에 징수. 자, 이런 효과도 있지만 국세청한테 주어지는 더 좋은 혜택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주식회사 S가 급여를 주면서 국세청에다가 600을 줄 때 그냥 600을 그냥 돈만 주느냐? 그게 아니고요. 나 여기 A라는 대표이사가 있는데 A한테 급여를 2천만 원 주면서 세금을 600만 원 내는 거예요. 라고 자, 누구한테 금액을 얼마나 줬는지를 국세청에다가 신고해 주니까 자, A라는 사람의 소득이 자연스럽게 파악이 되게 됐죠. 자, 그러기 위해서 뭐 하느냐? 돈을 다 안 주고 세금을 떼고 나머지만 주도록 했어요. 자, 이런 제도를 뭐라고 하냐면 원천징수한다고 해요. 자, 우리 나중에 소득세 가서 배울 거예요. 자, 돈을 줄 때 다 주지 말고요. 세금 떼고 나머지만 주세요. 라고 하는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이런 얘기 들어봤죠? 유리지갑. 자, 우리 근로소득자들은 유리지갑이에요. 유리지갑이 뭐예요? 다 보인다는 거야. 돈이 얼마 버는지가. 국세청 입장에서. 왜요? 이렇게 급여 주면서 국세청에다 다 신고하고 있잖아요. 급여가 얼마고요. 세금 얼마 뗐고요. 그러니까 소득이 다 보이는 거잖아요. 그러면 자, 이렇게 국세청에 소득 신고가 다 돼 있으면 자, 이 사람이 세금 신고할 때 이렇게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을 누락할 수 있느냐? 없어. 무조건 포함해서 신고해야 돼. 자, 그렇게 지금 제도적으로 만들어 놓고 있어요. 원천징수라는 제도를 통해서. 자, 그럼 다시 돌아와서 자, 대표이사가 가족들이랑 여행을 갔어요. 돈이 1억이 들었어. 여행 경비 1억이 들었는데 그걸 회사가 대신 내줬어요. 그러면 대표이사 입장에서는 어때요? 1억만큼 이익이 생겼죠. 아니, 내 돈 1억 써야 되는데 내 돈 1억 안 쓰고 회사 돈 갖다 썼으니까 결국은 대표이사한테 1억이라는 이익이 생긴 거죠. 그러면 대표이사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회사에서 일하고 회사에서 급여나 상여 받아가는 사람인데 내가 일반적으로 매달 급여 지급할 때는 회사가 여기다가 뭐라고 썼을 거예요? 회사가 급여 줬을 때는 차변에 뭐 급여 줬어요. 또는 뭐 상여 줬어요. 라고 이렇게 쓴 다음에 돈을 줬을 거예요. 근데 급여 줬어요. 상여 줬어요. 라고 하면서 회사 장부에다가 처리하면서 돈을 줄 때는 뭘 했어요? 여기서 배웠던 원천징수를 하고 줬어요. 이미. 그러니까 세금을 정상적으로 내고 줘요. 이럴 때는. 자, 정상적으로 원천징수라는 걸 통해 가지고 대가를 지급을 하게 되는데 자, 이 1억 원, 여비교통비 1억을 보면 분명히 대표이사한테 1억이라는 소득이 귀속이 돼요. 자기 돈 쓸 거 안 쓰니까. 자, 근데 이거에 대해서 이 대표이사의 소득으로 신고가 됐느냐? 회사는 지금 뭐로 처리했어요? 여비교통비로 처리했어요. 여비교통비. 그러니까 대표이사의 소득이에요 라고 하면서 원천징수를 안 했다고요. 자, 근데 뭐 하면서 알게 된 거예요? 회사는 여비교통비로 처리해놨는데 세무조사 나와가지고 조사관들이 봤더니 야, 이거는 여비교통비가 아니고 대표이사의 소득이네 라는 걸 지금 알게 된 거야. 뭐 하면서요? 송금불산입이라는 세무조정을 하면서 야, 이거 대표이사 소득이네 라는 걸 지금 비로소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대표이사한테 1억이라는 소득이 분명히 귀속이 됐는데 아직까지 대표이사는 국세청에다가 신고된 소득이 없었죠. 그러니까 이 1억 원이라는 소득에 대해서도 여비교통비에 상당하는 1억 원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도 대표이사는 자기 소득으로 해서 분명히 세금을 한번 내기는 내야 돼요. 근데 아직까지 안 냈어. 그러니까 뭘 하고 싶은 거냐? 송금불산이 판 다음에 뒤에다가 상여라고 쓰는데 이 상여가 뭐예요? 여러분 급여가 있고 상여가 있고 할 거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대표이사가 상여금 받아간 거예요. 라고 쓴 다음에 그 상여금에 대해서 세금을 떼버려요. 자, 그게 뭐냐? 그 밑에 나와 있는 소득자료 명세서라는 거야. 소득자료 명세서. 자, 소득자료 명세서라고 하면서 뭐라고 돼 있냐면, 자, 홍길동이라는 대표이사한테요, 얼마의 소득이 귀속이 추가적으로 됐습니다.
라고 하면서 법인세 신고를 하면서 내가 송금불산입 여비교통비 1억 원이 있었는데 자 그게 송금불산입 됐는데 알고 보니까 대표이사한테 그게 귀속이 됐던 거예요. 그러면 대표이사한테 그 1억 원에 대해서 세금을 징수해야 되죠. 한번 그러니까 그런 소득들을 여기다가 한번 써주는 거예요. 누구한테 얼마의 소득이 귀속됐어요. 세무조정하면서. 그래서 얘에 대해서 내가 세금을 추가적으로 지금 납부를 할 거예요. 라는 것들을 알려주는 게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지금 대표이사 같은 경우는 끝에다가 상여로 쓴다 그랬죠? 그랬을 때 그 상여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나중에 소득세에서 볼 때 인정상여라고 그래요. 또 어려운 표현들이 다 이렇게 낯선 게 많이 나와요. 세법은. 인정상여예요. 자, 무슨 얘기냐? 상여금인데 대표이사가 자기 가족들이랑 여행 가는 경비를 회사가 대신 처리해줘가지고 1억만큼 소득을 봤어.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세무서가 와가지고 이거는 대표이사님 소득이네요. 라고 해서 세금을 때리면 어때요? 이게 뭐 너무한 것 같아요? 아니면 당연하지 싶어요. 이게 당연하지죠. 당연하지. 그러니까 당연하게 이제 인정할 수가 있잖아요. 납득이 되잖아요. 납득이. 그러니까 인정할 수 있는 상여다. 그래서 인정상여로 그냥 기억을 하시죠. 그래서 그런 게 인정상여가 되는 거다. 인정상여가. 그럼 다시 이 표에서 보시면 뭐가 되느냐? 이제 이 사회예출 한번 봐봐요. 자, 입금산입이나 송금불산입 항목, 주로 송금불산입이에요. 회사는 비용을 지출했어. 회사는 뭔가 비용을 지출했는데 그 비용 지출한 걸 봤더니 송금불산입 항목 중에서 송금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이 있는데 그게 법인 외부로 유출이 됐어요. 뭔가 돈이 나간 거예요. 송금이니까 그랬겠죠. 근데 그 소득의 귀속자를 파악해서 걔네들한테 소득세를 좀 추가적으로 징수하고자 하는 때 우리가 부르는 세법상 용어가 사회 유출에 대해서, 그러니까 외부로 유출된 거에 대해서 그 상대방한테 소득의 귀속자한테 추가적으로 세금을 한번 걷어보자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자, 돈이 외부로 나갔어요. 법인 외부로 나갔는데 누구한테 나갔느냐? 임원이나 사용인, 회사 임직원한테 나간 거예요. 지금 대표이사처럼. 그러면 송금불산입이라는 세무조정을 했죠. 자, 임직원한테 나간 돈에 대해서 송금불산입을 했죠. 근데 봤더니 임직원이니까 얘한테는 그건 뭐가 되는 거예요? 그게 상여. 급여 아니고 그냥 상여소득이라는 게 귀속된 거고, 자, 그거에 대해서 그럼 우리 뭘 해야 돼요? 추가적으로 세금을 지금까지 안 냈으니까 소득세를 떼야 되죠. 그래서 법인의 원천징수 의무가 있다라고 돼 있는 건 뭐냐면 그 소득이 발생한 걸 지금 알았으니까 지금이라도 이제 원천징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전에 안 했으니까. 우리 할 때는 여비교통비라고 써놨잖아요. 회사는. 근데 이게 여비교통비가 아니었어. 그 사람한테 소득이었잖아요. 근데 원천징수를 아직까지 안 했으니까 세무조정하는 단계에서 이 단계에서 그거에 대해서 원천징수를 할 필요가 생기는 거죠. 그러면서 근로소득으로 과세합니다라고 하는 건데 이거 소득세를 배워봐야 돼요. 그러니까 소득세 배우고 나서 보시면 당연하지가 될 거예요. 자, 이런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배당인 경우를 보면 이런 거예요. 아까 우리 여비교통비로 다시 와봐요. 여비교통비로. 자, 아까 우리 대표이사님이 가족여행을 갔었는데, 자, 이번엔 누가 가냐면, 대주주야. 실질적인 우리 회사의 오너죠. 오너, 주주니까. 자, 대주주님이 오셔가지고 경리과장님한테 가족여행 갈 거니까 1억 회사 경비로 좀 처리하세요. 라고 하면, 해야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또 한 거예요. 자, 이렇게. 회사에서는 여비교통비라고 처리하는 거예요. 자, 근데 나중에 조사관이 왔더니, 대주주가 개인적으로 가족들이랑 여행 간 걸 회사 비용으로 처리해놨어. 그러면 세법이 송금으로 인정하지 않겠죠. 그러면 송금불산이라는 세무조정을 또 하겠죠. 그러면서 송금불산입 세무조정 뒤에다가 뭔가를 쓰기로 했었는데, 자, 그때는 여기에 뭐라고 쓰느냐? 배당이라고 우리가 써요. 자, 그럼 여기서 말하는 배당은 뭐냐? 자, 주주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주주는요, 회사에다가 돈을 투자해요. 자, 그럼 돈을 투자했다가 그 회사는 주주가 투자한 돈을 가지고 열심히 사업을 해서 이익이 생기면 그 이익을 주주한테 뭘 해줘요? 배당이라는 걸로 주기로 돼 있죠. 그러니까 주주는 뭐 하는 사람이냐면 돈을 투자한 다음에 회사로부터 배당을 기본적으로 받아가고 싶어 하는 사람이 주주예요. 자, 여기서 봤더니 회사는 여비교통비라고 처리해놨는데 이게 궁극적으로 보니까 누구한테? 주주한테 귀속이 됐어요. 소득으로. 주주 소득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법은 얘를 뭐로 보겠다는 거냐면 이거 주주한테 배당 준 거네요? 라고 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끝에다가 배당이라고 쓰는 거죠. 배당. 자, 근데 이거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회사가 주주한테 배당을 줄 때
배당을 줄 때 어떻게 하느냐. 자, 배당이 1억이면 1억 원이에요. 다 주느냐? 당연히 배당도 뭐 해야 돼요? 다 안 주고 세금 낼 거는 세금 내고 원천징수하고 예를 들어서 세금이 2천만 원이었다? 자, 그럼 2천만 원 떼고 8천만 원만 주주한테 배당으로 줬을 거예요. 원천징수를 해야 되니까. 정상적인 배당은 원천징수를 해요. 근데 자, 지금 회사에서 원천징수를 했느냐? 아니야. 회사는 여비교통비라고 해놨어. 그러니까 회사가 일반적으로 하는 이건 지금 배당이에요 라고 처리했으면 내부적으로 배당에 대한 처리를 했다라고 하면 당연히 원천징수하고 갔으니까 세금을 다 냈을 건데 회사는 여비교통비라고 처리했거든요. 그러니까 배당에 대한 처리를 전혀 안 했어요. 그러니까 원천징수를 아직까지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송금불산입이라는 세무조정을 하면서 주주한테 소득이 귀속된 걸 알았고 근데 아직까지 원천징수가 안 돼 있으니까 자 이제 지금이라도 원천징수를 하고 싶은 거죠. 자 그래서 다시 오면 자, 소득의 귀속자가 누구냐면 지금 출자자라고 돼 있어요. 주주. 자, 누구한테 귀속됐나요? 봤더니 주주한테 귀속됐어. 주주한테. 그랬을 때는 뭐로 가자? 아, 주주가 배당을 받으신 거네요. 라고 보겠다는 거고. 자, 근데 그거에 대해서 지금까지 원천징수가 있었냐? 없었잖아요. 없었으니까 원천징수 좀 하세요. 라고 그 법인한테, 대가를 주는 법인한테 원천징수 의무를 부여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 그 주주는요, 배당소득. 으로 봐서 과세가 돼요. 배당소득. 자, 그럼 배당소득은 뭐예요? 네, 소득세에서 배울 거예요. 한 번만 더 가보죠. 한 번만. 자, 이번엔 누구냐면 대표이사 사촌동생이었어요. 과장님한테 자, 대표이사 사촌동생까지 와서 아, 나 이번에 놀러 좀 가야 되니까 애들이랑 놀러 갈 거래. 근데 회사 경비로 처리하고 그래서 여비교통비 1억을 해놓은 거예요. 그럼 세무조사 와서 되느냐? 안 돼. 그러면 송금불산이 여비교통비 되면서 이 자식이 누군가 봤더니 아무것도 아니야. 주주도 아니고요. 우리 회사 임직원도 아니야. 근데 대표이사 사촌동생이야. 근데 대표이사는 엄청 친해. 그런 애일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배당도 아니고 상여도 아니고 그런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여기다가 봤더니 우리 소득세를 나중에 배우면 아실 거야. 소득세 배워야 해요. 그때 소득세는요. 이런 소득을 뭐라고 부르냐면 기타 소득이라고 불러요. 기타 소득. 그래서 기타 소득으로 된다는 건 우리 이 대표이사 사촌동생한테 뭔가 세금을 떼야 되잖아요. 소득이 발생했으니까. 근데 그 소득을 무슨 소득이라고? 기타 소득이라고 해서 기타 소득에 대한 세금을 떼겠다는 거야. 얼마를요? 그건 뒤에 소득세 가서 배울 거야. 소득세.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임직원이나 출자자, 임직원이면 상여, 출자자면 배당이지만 위 이외의 자, 이런 애들이 아니야. 근데 걔한테 소득이 귀속됐대. 그러면 걔한테는 기타 소득으로 과세할 거고 법인은요 아직까지 원천징수 안 했으니까 원천징수 좀 하세요 라고 하는 게 여기 있는 표야. 이게 정말 처음 해볼 때 너무 어려운 표야. 그래서 조금 시간을 많이 할애해서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렸어요. 자, 다음으로 기타 사회의 줄이 있는데 이건 뭐냐?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뭐냐면 자, 여기 이제 두 개 회사가 있어요. 두 개 회사가. 얘네는 계열회사예요. 여러분, 계열회사 아시죠? 회사가 크면 법인을 막 여러 개 만들죠. 사업을, 이런 사업, 저런 사업 막 하면서 회사들이 막 생겨요. 그러니까 그 같은 계열에 있는 두 개 회사가 있는데, 이번에 회사들이 뭔가 광고 사업을 같이 했대요. 광고를 이제 같이 하면, 우리 6대4로 나눠서 냅시다. 라고 해서 협약을 하고 광고를 했어요. 자, 근데 보니까 여기 A라는 회사가 있고 B라는 회사가 있는데 얘가 요즘 좀 어려워요. 좀 너무 어려워. 그러니까 A 회사가 우리 계열 회사잖아요. 같은 계열에 있는 회사니까 요즘에 B 너무 힘든데 뭐 광고입까지 내기 힘드시죠. 그러니까 6대4인데 그냥 우리가 다 낼게요. 그래서 얘가 100을 내버린 거예요. 자, 원래는 얘가 60이고 얘가 40을 냈어야 돼요. 근데 어려우니까 내가 다 낼게요. 해서 A가 100을 다 낸 거예요. 자, 이걸 왔을 때 세무조사관들이 이게 뭐 B회사가 어려우니까 이거 다 내주셨나 봐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 100을 다 인정해 줄 거냐 라고 할 때 세법은 아니에요. 자, 세법은 칼 같아요. 내 건 내 거고 네 건 내 거예요. 그러니까 계열회사니까 우리 그냥 서로 도와줄게요. 이런 거는 우리 마음에선 충분히 이해가 돼요. 우리 마음에서는 이해가 되지만 세법의 관점에서는 아니에요. 세법의 관점에서는 계약서 뭐로 하셨어요? 6대4. 그거 얼마 부담해야 돼요? 60. 근데 얼마 부담하셨어요? 100. 그러면 40이나 많이 부담하셨네. 그럼 40은 송금으로 인정을 못 해드리겠어요. 라고 해요. 세법은. 그래서 자, 이런 식으로 내가 뭔가 지금 회사에서 돈이 나갔어요.
추가적으로 부담을 했으니까. 자, 근데 그거에 대해서 지금 송금이 인정되냐 봤더니, 송금을 인정을 못 해줬겠대요. 자, 앞으로 송금불산입은 뒤에다가 안일불자 쓸게요. 다 쓰기 힘드니까. 송금불산입. 송금불산입 하면서, 우리가 광고비를 너무 많이 썼대요. 40만 원만큼 많이 썼다고 하면서, 자, 끝에다가 이제 뭐라고 쓰는데, 자, 그때는 뭐라고 쓰느냐. 기타 사외유출이라고 우리가 쓸 건데, 자, 이건 무슨 얘기냐면, A 회사가 광고비를 60만 부담하면 되는데 100을 다 부담하는 순간 무슨 일이 발생하느냐? B라는 회사는 원래 40이란 걸 부담해야 되는데 B가 부담하는 게 없어져요. 제가 대신 부담해 줬으니까. 자, 그럼 B는요. 자기가 부담해야 될 비용을 부담하지 않다 보니까 B의 손익계산서상의 이익은 커지죠.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A가 대신 부담하는 순간 자연빵으로 B의 소득이 늘어요. B의 소득이 는다는 건 B의 소득으로 늘었으니까 자연스럽게 거기에 대해서 법인세가 과세가 돼요. 이해가 되시죠? 우리 아까 지금까지 봤던 사회유출은 주주한테 가거나 임직원한테 가거나 또는 기타한테 가는 경우에는 자, 이렇게 뭔가 외부로 유출이 됐어. 걔네들한테 소득이 귀속되는데 걔네가 지금까지 세금을 안 냈네? 이런 경우였잖아요. 근데 이런 기타 사회유출을 보면 상대방이 법인이에요. 근데 내가 뭔가를 지출했어. 제가 부담할 것까지 내가 부담을 해줬어.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 상대방은 내가 부담할 걸 부담을 안 했어. 그러면 손익계산서상의 비용을 안 잡죠? 내가 부담 안 했으니까. 손익계산서에 이익이 발생하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거기에 대해서 법인세를 내죠? 그래서 추가적으로 과세할 필요 없이 자연스럽게 과세가 이루어졌어요. 이미 과세가 됐어.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과세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상대방이 내가 지금 소득을 누군가한테 지출했는데 그 상대방, 이익 보는 상대방이 법인이거나 또는 개인 사업자들도 있죠. 자, 여러분들이 사업하는 방법은 회사를 거창하게 만들어서 할 수도 있지만 그냥 개인들이 사업하는 경우들도 많잖아요. 밖에 보면. 자, 그렇게 상대방이 그렇게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었다고 하면, 사업하는 사람들이었다고 하면 내가 비용을 대신 부담하는 순간 걔는 비용 부담을 안 하게 되고 그럼 걔 소득이 자연스럽게 커지고 그럼 거기에 대해서 이미 과세가 끝났다는 거예요. 추가적으로 과세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이 법인이거나 사업자인 경우에는 법인의 원천징수. 자, 원천징수 왜 하려고 했던 거예요? 세금을 아직까지 뗀 적이 없으니까 떼려고 했던 거잖아요. 근데 얘들은 뗄 필요가 없어. 이미 과세됐기 때문에. 그러면서 뭐라고 써있어요? 귀속자의 소득에 포함되어 이미 과세되었음 이렇게죠. 이 말이 말이에요. 그런 애들은 뭐다? 기타 사회유출이라고 쓰겠다. 법인에서 뭔가가 유출이 됐는데 상대방이 법인이거나 사업을 하는 개인이에요. 자, 그럴 때는 그 소득 처분을 뭐로 한다? 기타 사회 유출이라고 쓰겠다라고 하는 게 여기 있는 내용이죠. 자, 그래서 일단 큰 산은 하나 넘었고요. 자, 이게 이제 이 표를 이해하는 게 첫 번째 여러분들한테 난관이었을 거고, 자, 그 다음으로 이 표 밑에 이제 별표되어 있는 걸 볼 거예요. 표 밑에. 자, 소득의 귀속자가 첫 번째 별표에 보면 출자자면서 임원이래. 자, 출자자면은 무슨 처분해야 돼요? 출자자가 누구예요? 주주잖아. 주주면은 배당. 임원이었으면 뭘로 가야 돼요? 상여로 가야죠. 자, 배당하고 상여가 경합하는 거야. 자, 그럼 끝에다가 소득 처분할 때, 자, 이게 배당이야, 상여야 이거잖아요. 그때는 뭐로 하라는 거예요? 헷갈리면 상여로 가래요. 자, 배당하고 상여가 경합하니까 상여로 갔어요. 자, 두 번째 꼽표에 보면 출자자이면서 상대방이 법인이래. 자, 우리 회사의 주주인 거야. 상대방이. 근데 봤더니 걔도 법인이야. 법인한테 우리가 투자를 받을 수도 있으니까. 자, 그러면 출자자였으면 배당이고요. 법인이었으면 기타 사유출이요. 자, 이렇게 두 가지가 경합하니까 뭐로 가요? 기타 사유출로 가래. 아, 얘하고 얘가 경합하니까 얘. 얘하고 얘가 경합하니까 얘. 항상 어요? 더 밑에 있는 애가 먼저 되죠. 그쵸? 일단 여러분이 이걸 보면서 세금을 계산해가지고 막 이해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기에는 여러분들이 너무 힘드니까 지금 입장에서는 배당하고 상여일 땐 상여, 배당하고 기타일 때는 기타 사유출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더 밑에 있는 게 되더라. 그래서 밑에 있는 거 기준으로 가는데 자, 그 이야기를 하려면 여러분 시험장 들어가기 전에 이 표가 머릿속에 남아있다면 밑에 있는 게 먼저 돼. 라는 게 이해가 됐지만 여러분 시험장에서 이 표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뭔가를 해야 돼요.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럼 여기에 있는 이 순서를 여러분들이 좀 외워놓으면 하기가 익숙하실 텐데 유치하지만 이렇게 봐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모든 문제의 발단은 뭐예요? 아니, 자기 돈으로 가야 될 걸 회사 돈으로 가서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그래서, 자, 그게 이제 언론에서 알게 된 거야. 그래서 이런 거가 떴어요. 무슨 기사가 떴냐면, 그렇게 회사 돈으로 개인적으로 유용한 거에 대해서 배상하세요. 라고 하는 기사가 뜬 거죠. 배상 기사죠. 그래서 배당하고 상여하고 기타 사유주. 자, 이걸 순서대로 배상 기사라고 해놓고, 배당하고 상여가 하면 상여, 배당하고 기타 사유주라면 기타 사유주. 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유치하지만 이런 식으로 외워야 돼요. 안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걸 하나하나를 다 외우려고 하면 외울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중간에 유치할 수도 있어요. 유치할 수도 있지만 제가 중간에 하나씩 만들어 놓은 거는 같이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들 암기를 해갔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사유유출을 받고 유보를 볼 거예요. 자, 유보도 사유유출보다는 상대적으로 그냥 그 자체로만 보면 되니까 그나마 조금 더 이해가 쉬울 텐데, 처음 하시는 경우에는 유보도 쉽진 않기는 할 테지만 일단 한번 설명을 드려보죠. 유보? 자, 또 유보는 뭔지. 용어가 참 그래요. 세법이 처음에 할 때 기타 사유유출, 배당, 원천징수, 나중에 가면 희한한 거다. 부당이익계산 부인, 막 이런 말도 나오고, 가지급금, 인정이자, 하여튼 희한한 용어들이 많이 나와서 처음에 거부감이 많이 드실 거다. 근데 한 번 할 때는 거부감이 드는데 두 번, 세 번만 넘어가면 많이 익숙해져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부탁드리지만 처음에 빠르게 쭉 돌리시고 다시 한 번 더 빠르게 돌리시는 게 가장 키포인트예요. 여러분들이 수험 공부를 하실 때 빠르게 여러 번 보는 거, 그게 정말 중요하다. 자, 유보가 뭔지 보죠. 우리 회계에서 단기매매 금융자산 배웠죠? 매수와 매도가 적극적이고 빈번하게 발생할 때 단기매매 금융자산이라는 걸 쓴다라고 했어요. 유가증권을 샀을 때. 자, 근데 회사가 단기매매 금융자산을 7월 달에 100에 샀어요. 자, 근데 12월이 됐는데, 안타깝게도 시가가 80으로 툭 떨어졌죠. 한 20%가 빠진 거예요. 자, 그랬다가 그 다음 연도 2월 달에, 이게 더 떨어질 것 같아서 처분을 했는데, 자, 처분할 때는 시가가 이제 50까지 떨어져 있었어요. 반토막 났죠. 자, 그럼 우리 회계에서는 어떡하나요? 일단 회계를 알아야 돼요. 회계. 자, 회계에서는 12월 31일이 됐을 때 뭐예요? 결산을 하죠.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만드는데, 자, 그때 우리가 뭘 하게 되냐면, 내가 100에 샀던 애가 지금 시가가 얼마인지 시가평가를 하게 되는데, 자, 100에 샀던 애가 지금 80이 돼 있어요. 그러면 뭐예요? 나 20만큼 손실봤네? 라고 우리가 생각하죠. 자, 그 생각하는 걸 회계가 직접 장부에다가도 반영을 해요. 그게 뭐예요? 평가손실이란 걸로 반영을 해요. 손익계산서에다가 평가손실 20을 잡게 되죠. 자, 그럼 12월 31일 날 세무조정을 하겠죠. 자, 12월 31일까지에 대한 세무조정을 할 텐데, 세무조정하면서, 자, 여기 있는 평가손실을 보면서 세법이 인정할 거냐? 자, 세법은요, 이 평가손실이란 걸 인정하지 않아요. 자, 송금불산입. 단기매매 금융자산을 평가손실 잡았던 걸 불산입하면서, 자, 20이라는 금액을 불산입하면서, 끝에다가 소득 처분을 쓸 때 얘는 뭐라고 쓰냐면, 유보라고 써요. 유보. 자, 그럼 도대체 이 유보가 무슨 표현이냐? 이런 표현이에요. 자, 회사는 뭐 했어요? BS가 재무상태표죠? 자, 회사는 재무상태표에다가 지금 무슨 일을 해놨냐면, 내가 처음에 이 단기매매 자산을 샀을 때는 100이었는데, 12월 31일이 돼 보니까 시가가 80으로 떨어져서 나는 평가손실을 인식하면서 장부 금액을 얼마로 바꿔놨냐면 80이라고 바꿔놨어요. 우리 재무상태표의 단기매매 자산은 지금 80으로 잡혀있는 거야. 근데 세법이 생각했을 때요. 세법이 생각했을 때 이런 평가손실을 인정하느냐? 세법은요, 확정주예요. 확정. 수익이나 비용은 전부 다 확정됐을 때 수익, 확정됐을 때 비용이에요. 자, 확정도 안 된 걸 수익이나 비용으로 인정을 해버리게 되면 회사가 마음대로 막 확정되지 않은 거 가지고 회사 손익을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 다 하지 말고 확정됐을 때. 그러면 단기매매 자산 평가손실이라는 게 확정된 비용이냐? 라고 보면 아니야. 확정이란 건 뭐예요? 얘를 팔아봐야 알아. 자, 팔았을 때 내가 얼마만큼 손실인지를 아는 거지, 아직 팔지도 않았고 시가가 떨어졌을 뿐이잖아요. 그러니까 세법은 이건 확정된 거 아니네 라고 해서 비용으로 인정을 안 한다는 거예요. 아까 송금불산입 했던 게. 그 이야기는 뭐냐면, 세법이 생각할 때 이 단기매매 자산은 지금 얼마짜리냐면, 재무상태표에 얼마로 잡혀 있어야 되냐면, 취득했을 때 금액은 100으로 잡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시가 80이 아니라. 그래서 세법이 생각하는 금액은 100인 거예요. 근데 장부에다가 얼마로 잡아놨어요? 80으로 잡아놨어.
그래서 이 송금불산입이라는 세무 조정을 했다는 의미는 세법은요, 이 자산 금액에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세법이 생각하는 자산은 100인데 장부가 80으로 잡았기 때문에 이 세무 조정의 20의 효과가 결국은 이 자산 금액에 묻어 있는 거죠. 자산 금액에. 자, 그럴 때 우리는 뭐라고 쓰느냐? 유보라고 써요. 장부가 있는데 우리가 세법이 생각하는 이 장부가 자산이나 부채의 금액은 장부에 있는 거랑 차이가 있는 거야. 그러면 이 유보 있는 20을 여기다가 장부금에다가 얹힌 게 세법이 생각하는 실질적인 장부가액이 된다는 거죠. 자, 그럴 때 쓰는 소득 처분을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유보라는 표현을 쓴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것까지는 이해가 됐다고 쳐요. 자, 이해가 됐다고 치면 다음에는 또 뭐라 하냐? 자, 이렇게 했던 애를 2월 10일 날 실질적으로 50에 처분을 해요. 자, 드디어 이제 확정이 돼버리죠. 그런데 장부는 뭐 했을 거냐면, 우리 회계에서 뭐 했을 거냐면, 자, 장부에 80으로 잡혀있던 애를 50에 처분하는 순간 처분 손실을 30을 잡았을 거예요. 장부에서는. 하지만 세법은 생각이 달라요. 세법은 뭐였어요? 세법은 이 평가를 몰라. 평가를 모르기 때문에 100에 취득했던 애를 이제 50에 처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법이 생각하는 처분 손실은 50이죠. 자, 그럼 무슨 일이 발생해요? 자, 비용이에요. 자, 비용인데 장부에는 30을 잡았어. 근데 세법이 생각할 때는 50이래. 그럼 뭐 해야 돼요? 세법상 금액이 더 크죠? 그죠? 그럼 추가적으로 송금을 매겨야죠. 세금 계산할 때. 그러니까 50까지 먹을 수 있는데 30밖에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세금 계산할 때는 비용을 늘리는 거예요. 송금을 늘려가지고 세법상 소득을 줄여야 되는 거예요. 20만큼. 그죠? 그럴 때 하는 게 뭐예요? 송금으로 산입해야죠. 송금을 적게 먹었으니까 송금으로 산입을 해줘야죠. 송금 산입. 정기에 있었던, 자, 작년에 있었던 이 단기매매 금융자산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20을 송금 산입해야죠. 라고 하면서 뭐예요? 뒤에 마이너스, 삼각형이라고 썼는데 얘를 읽을 때는 마이너스라고 읽어요. 마이너스 유보가 있죠. 마이너스 유보가 뭐냐면 우리 작년에 장부가액 80인데 세법이 봤을 때는 이제 20 얹혀가지고 100짜리예요 라고 해서 이 장부가액에 얹히는 유보가 있었는데 지금 뭐 했어? 얘를 처분해버렸죠. 처분했죠? 그러니까 이제 세법상 생각했던 이 유보라는 것도 없어줘야 되죠. 없애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자, 이렇게 유보 있었던 애가 있으면요. 걔가 이제 없어진 거예요. 라고 해서 마이너스 유보라고 써요. 자, 이렇게 하면 또 조금 헷갈리실 거예요. 그래서 얘를 이해하시려면 조금 더 직관적으로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데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자, 우리가 취득을 했죠. 단기매매 자산을 취득을 얼마 했냐면 100에 취득을 했어요. 자, 근데 중간에 우리는 한번 뭘 했냐면 평가를 했죠. 자, 평가를 80으로 평가하면서 이 차이에 있는 차이 금액을 평가 손실이란 걸 잡았어요. 자, 이랬던 애를 나는 얼마에 처분하냐면 50에 처분을 하죠. 그러면서 80과 50의 사이를 처분 손실이라는 걸로 해서 30이란 걸 잡았어요. 이게 뭐예요? 회계. 이렇게 쓸까요? 부. 자, 여기는 이제 텍스. 자, 세법은요, 취득은 알아요. 자, 오케이. 취득이 100에 한 거 오케이. 하지만 세법은 평가를 모르죠. 평가를 모르다 보니까 100에 샀던 애를 그럼 얼마에 판 거예요? 비로소 50에 처분했으니까 나는 처분 손실이 50이에요. 여기까지만 아는 게 세법이에요. 자, 그럼 무슨 일이 발생하느냐? 우리 요금액 있죠. 회사가 작년에 평가했던 평가금액, 이 평가 손실 잡았던 20이라는 금액은 두 번의 효과를 발생해. 뭐예요? 처음에 평가했을 때는 얘가 뭐예요? 송금불산입이 됐죠. 송금불산입을 했었죠. 자, 근데 이 금액이 얘를 처분하는 순간 동시에 무슨 영향을 미치게 되냐면 세법이 생각하는 처분 손실은 50인데 회사가 계상한 처분 손실은 30이에요. 그 차이 금액 20은 뭐 때문에 발생한 거예요? 요 처분 손실, 요 평가로 잡혀있는 이 유보 때문에 발생한 거예요. 회사는 이 평가란 걸 한번 했기 때문에 처분 손실을 요만큼만 잡았지만 세법은 얘를 모르기 때문에 전체가 처분 손실이기 때문에 자, 이 처분하는 순간에 추가적으로 송금으로 먹어야 될 금액, 그게 얼마요? 요 금액이잖아요. 요 금액? 이 금액이 뭐예요? 작년에 송금불산입했던 거. 그러니까 작년에 회사가 평가해가지고 송금불산입했던 금액이 그걸 처분하는 순간 송금불산입이어서 그러면 송금산입 정확하게 반대로 먹는 거야. 반대로. 그럼 다시 이쪽으로 와봐요.
회사가 평가 손실 잡았을 때 우리 뭐 해놨었어요? 송금불산입 해놨었죠. 그랬는데 얘를 이번에 뭐 했어? 팔았어. 팔았어요? 그러면 뭐 해야 된다? 정확하게 작년에 했던 애를 반대로만 뒤집으면 돼요. 즉 작년에 송금불산입 했었으니까 이번에는 송금산입하면 돼요. 금액이요? 20으로 똑같이 가는 거죠. 작년에 송금불산입 했던 애를 송금산입하면서 마지막에만 작년에는 송금불산입하면서 유보는 뭐예요? 유보는 플러스니까 뭔가 이렇게 얹히는 느낌이죠. 플러스하는 느낌이죠. 하지만 여기에 있는 마이너스 유보는 뭐예요? 줄이는 느낌이잖아요. 그러니까 작년에 이렇게 얹혀놨던 애를 반대로 송금산입하는 거니까 송금산입할 때는 마이너스 유보를 쓴다라고 해요. 자, 그럼 이렇게 보죠. 자, 유보 마이너스 유보는요. 자, 이렇게 송금산입 같은 걸 할 때는 앞에 마이너스를 쓴다고 보시면 되고, 입금산입, 뭔가 증가할 때는 뒤에다가 그냥 유보, 앞에 삼각형을 안 붙인 유보라는 걸 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게 유보의 조정이다. 그래서 유보는 발생을 했으면 회계하고 세법상의 장부가액의 차이가 발생하는 거예요. 유보가 발생하면. 그렇기 때문에 걔는요, 그 자산을 처분하게 되면 처분할 때 정확하게 반대로 그냥 조정이 돼요. 정확하게 반대.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까는 뭐 했어요? 자, 이 단기매매증권을 처분하면서 장부상 처분 손실이 30인데 세법상 50이니까 차이 금액이 20이어서 그것만큼을 추가적으로 송금 산입할게요. 자, 이런 계산을 막 했잖아요? 실질적으로 실무에서는 이거 필요 없어요. 왜요? 왜요? 유보가 있던 애를 처분하면 그냥 정확하게 반대로만 하면 되는 거야. 굳이 이걸 계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게 유보다. 그게. 그래서 우리 10페이지 중간에 보면 10페이지 중간에 보면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의 을표라는 중간에 뭐 그림 같은 게 하나 나오죠. 자, 그 서식이 뭐냐면 회사에 이렇게 유보가 발생했던 애들이 있으면 회사 입장에서는 그럼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아, 이 유보 있던 자산을 처분하는 순간 그 반대 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유보들이 있는지를 회사는 내부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어야 돼요. 알고 있어야 되죠. 그래서 뭐 단기매매증권에 얼마가 있고 재고자산에 얼마가 있고 뭐 이런 애들을 항목별로 알고 있어야 되는데 그 항목별로 관리하는 서식이 뭐냐, 여기 있는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 을표. 자, 실무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서식 왼쪽 상단, 좌측 상단 제일 위에 보면 뭐라고 써요? 별지 제50호 서식 을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실무에서 저희가 애들이랑 같이 일할 때는 50호 을표 좀 주세요. 이래요. 50호 을표 좀 가져오라고. 이 서식 번호 가지고 얘기를 많이 해요. 그게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 을표다. 유보들을 관리하고 있어야 된다. 나중에 추인을 해줘야 되니까. 자, 이렇게 유보가 있던 애를 처분하면서 반대 조정하는 걸 우리가 추인한다는 표현을 쓰거든요. 자, 이런 추인을 해서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50호 을표가 되게 중요해요. 자, 근데 실제 제가 일을 하러 가보면 50호 을표가 있어요. 있는데 이게 어떤 애 때문에 발생한 건지 그 이력 관리가 안 되는 회사들이 있어요. 과장님한테 가면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세무조정을 똑같은 법인에서 계속적으로 하거나 아니면 저희 이제 큰 회계법인도 좀 큰 데가 있잖아요. 큰 데에서 하면 보통 일하러 나가면 인차지들, 제일 이제 직급 높은 인차지 회계사들은 총괄적으로 관리만 하는데 그 관리하면서 50호 을표 소식을 엑셀에다가 다 관리를 해놔요. 저희는 이 자산은 뭐 때문에, 이 유보는 뭐 때문에 발생했고 얘는 뭐 때문에 발생했고 그 리스트를 쫙 가지고 있다가 세무조정하러 나가서 회사 담당자님한테 과장님 이거 유보 중에 올해 처분된 거 있어요? 라고 이제 물어보면서 그 유보 관리 계속적으로 해줘요. 근데 이제 이런 게 안 돼 있는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50호 을표에 유보가 있는데 왜 발생한지 몰라. 누구 때문인지 몰라. 그럼 뭐예요? 추인을 할 수가 없어. 여러분, 추인이라는 과정이 송금을 먹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회사들에서는. 자, 송금불산입했던 애를 송금산입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게 뭐 때문에 발생한 건지 모르면 이 송금산입을 못하는 거예요. 자, 송금산입은 뭐야? 세법상 소득을 줄이는 건데, 줄일 수 있는 건데 이게 뭐 때문에 발생한 건지 모르니까 조정을 못하는 거죠. 자, 그런 일들이 실무에 가보면 많이 발생해요. 그거는 50호 을표를 제대로 관리를 안 해서 그런 거다. 자, 그럼 다시 와서 유보라는 애가 우리 교재에서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 우리 9페이지 제일 밑에 7번 유보 보죠. 자, 첫 번째 줄에 동그라미 1번 보니까 유보란 세무조정 금액의 효과가 사회로 유출되지 않고 사내에 남아서, 자, 이게 뭐예요? 회계상 자산부채와 세법이 생각하는 자산부채의 차이를 가져온 거다. 우리 아까 여기서는 뭐였어요? 세법상 자산, 회계상 자산, 단기매매 금융자산이라는 자산이 회계에서는 80이라고 잡았지만
세법이 생각할 때는 100이니까 이 세무조정의 효과가 어디 남아있는 거예요? 단기매매 금융자산이라는 자산 항목에 남아있잖아요. 근데 이게 자산에 이렇게 남아있을 수도 있고요. 나중에 부채를 조정할 수도 있어요. 회사가 장부상, 회계상 잡은 부채하고 세법이 생각하는 부채하고 차이가 있으면 세무조정의 효과가 부채에 남아있을 수도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퇴직급여 충당부채 생각해보세요. 자, 회사가 잡은 퇴직급여 충당부채하고 세법이 생각하는 퇴직급여 충당부채가 다르면 세무조정을 하겠죠. 세무조정을. 그럼 그 세무조정의 효과는 퇴직급여 충당부채라는 부채에 남아있잖아요. 그렇죠? 자, 이렇게 내가 세무조정을 했어요. 뭐 입금산입, 송금산입 세무조정을 했는데 그 효과가 봤더니 결국은 장부상의 자산이나 부채 금액의 차이를 발생시킨다. 라고 하는 걸 뭐라고 부르느냐? 유보라고 부르겠다는 거죠. 자, 그 밑에 동그라미 2번에 보면, 자, 그 유보에는 동그라미 2번에 유보하고 동그라미 3번에 마이너스 유보가 있는데 2번에 유보에 보면 세무상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다. 자, 이건 또 무슨 얘기냐? 순자산이라는 개념을 아셔야 되는데 세법에서는 순자산이라는 표현을 정말 많이 써요. 자, 우리 재무상대표에서 이런 거 배우죠? 자산이 있고요. 부채가 있고요. 자본이 있어요. 자, 우리 회계에서는 자산, 부채, 자본이라고 부르죠. 하지만 세법은요. 자산, 부채까지는 똑같은데 자본이라고 안 부르고 얘를 순자산이라고 불러요. 순자산. 자, 세법은 자산에서 부채 뺀 걸 순자산이라고 부른다. 그러니까 남는 자산이라는 거죠. 순자산이니까. 자산에서 부채 빼고 나서 나한테 남는 자산. 그게 순자산이라는 표현에서 순자산을 부르는데 자, 유보는 뭐예요? 순자산이라는 게 높아지는 거. 그러니까 자산이 크거나 부채가 줄어들 게 유보로 가는 거고 자,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는 자산이 감소하거나 부채가 늘어날 때 세법상 순자산이 감소를 할 텐데 자, 다시 동그라미 2번에 유보를 보면 세무상 순자산을 증가시킬 때 유보라고 쓴대요. 자, 무슨 얘기냐? 단기매매 자산을 봐요. 아까 회계상 자산은 80인데 세법이 생각하는 자산은 80이죠. 세법이 생각하는 자산은 100이죠. 그러니까 세법상 자산가액을 늘리잖아요. 순자산가액을. 그러니까 그때는 유보가 되는 거고. 만약에 세법상 자산가액을 줄이는 조정이었다. 그때는 마이너스 유보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동그라미 3번에 있는 거죠. 그리고 동그라미 4번에 보면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 을표는 세무조정사항 중에 소득처분이 유보인 항목들의 증감 내역을 별도로 관리하는 서식이다. 이게 을표다. 유보가 어떤 애한테 얼마씩 있는지를 회사는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걸 관리하는 서식이 50호 을표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이제 10페이지 밑에 8번 기타를 보죠. 기타. 자, 기타라고 하면서 그 밑에 뭐 예제가 하나 나왔는데 사례가 하나 있는데 이런 거예요. 자, 회사가 매출을 했어요. 매출. 자, 매출이 발생하면 현금 매출이었대요. 그 차변에 현금이 들어오고 대변에 매출일 때 원래 계정과목 뭘 써야 돼요? 매출이니까 대변의 계정과목은 당연히 매출액을 써야죠. 매출액. 원래는 매출액을 써야 돼요. 근데 지금 회사가 회계처를 어떻게 했대요? 이익잉여금이라고 처리했다는 거예요. 이익잉여금. 자, 그러면 회사가 장부에다가 자, 북하고 텍스를 봤을 때 자, 이 매출이라는 금액을 회사가 장부에다가 지금 수익으로 잡았나요? 안 잡았어. 아니, 이익잉여금 잡았잖아요. 아니, 매출을 잡았냐고. 수익을 잡았냐고. 수익? 여러분 저거 생각해봐요. 우리 회계상 수익하고 세법상 소득금액 할 때 회계에서 잡아온 게 뭐였어요? 회계상 수익을 잡았다는 거는 당기순이익에 반영이 돼야 회계상 수익을 잡았다고 봐요. 수익이나 비용을. 근데 회사가 장부에다가 이익잉여금이라고 처리하는 순간 이 당기순이익 계산에 들어오나요? 안 들어오잖아요. 그냥 자본 항목에 직접적으로 가감한 거니까 회사는 결과적으로 이 처리에 대해서 여기서만 보면 장부에다가는 매출을 안 잡은 거예요. 자, 근데 세법이 생각할 때는 매출을 했어. 현금 매출. 당연히 뭐예요? 얘는 입금이죠. 입금? 그러니까 무슨 세무조정이 발생할 수밖에 없냐? 입금산입이라는 세무조정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자,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입금산입. 자, 입금산입이라는 선이 세무조정하면서 뭘요? 이익잉여금으로 처리했던 100이 있는데, 얘 이익잉여금을 아직 수익 안 잡았으니까 입금으로 넣을게요. 라고 해서 입금산입이라는 세무조정을 하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쓰냐면 기타라고 써요. 자, 이 기타의 의미는 뭐냐면 분명히 입금인데요. 회사가 장부에다가 뭘로 조정했냐면
자본 항목으로 했어요. 자본 항목에 뭐요? 이익잉여금, 우리 BS의 자본 항목 보세요. 자본금, 자본잉여금, 기타 포괄손익 이런 애들 있잖아요. 이렇게 이익잉여금이나 자본잉여금이나 기타 포괄손익이나 이런 손익으로 처리를 했다는 거예요. 얘네를. 자, 이렇게 처리를 하는 순간 회계상 손익에 반영이 됐느냐? 회계상 손익에 반영이 안 된 거죠. 그러니까 자본으로만 들어가 있는 거야. 처리 자체가. 그래서 이럴 때는 일단 입금은 한번 산입시켜서 요 손익 안에 들어오도록 해줘야 되죠. 그래서 입금 산입하는데 자본 항목에 일단 표시는 돼 있으니까 그냥 기타로만 추가적으로 수익만 잡으면 되겠네요. 라는 의미에서 그냥 기타라고 이때는 써주도록 하고 있어요. 그게 기타의 세무조정이다. 기타. 자, 그러면 어딜 가보냐면 우리 8페이지 하단에 이런 표가 있을 거예요. 자, 이걸 이제 총정리를 한번 해보죠. 소득처분이란 걸 했는데, 그러니까 세무조정을 하면 입금산입, 송금산입을 하면 금액을 쓰고 끝에다가 배당, 상여, 뭐 기타 사유출, 기타 이런 소득처분이란 걸 쓴다고 했는데, 자, 소득처분의 종류가 뭐가 있느냐? 자, 우선 자, 입금산입 세무조정이 있고 송금산입 세무조정이 있는데 둘 다 뭐가 있냐면 기타라는 애가 있어요. 그러니까 입금 항목인데 손익을 안 태우고 뭐 자본잉여금 또는 기타 포괄손익, 이익잉여금으로 처리했을 때 또는 송금 항목을 그렇게 처리했을 때, 자, 그때 우리 소득 처분하는 게 기타라는 게 있고, 자, 유보가 있었다. 자산부채의 차이가 있었다. 그러면 입금 산입할 때는 유보에 갔을 거고, 송금 산입할 때는 앞에 삼각형, 즉 마이너스 유보를 했을 거예요. 자, 이런 애들이 아니고 사회유출이라는 소득 처분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 자, 그 사회유출은 뭐예요? 누군가한테 소득이 귀속된다 그랬죠. 자, 소득이 귀속됐을 때 주주한테 가면 배당, 임직원은 상여, 그 다음에 그 기타, 이런 애들이 아닌데 소득이 귀속됐을 때는 기타 소득으로 간다라고 했고,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라고 했어요? 그 소득의 귀속자한테 추가적으로 세금을 과세할 필요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법인 입장에선 원천징수한 걸 해야 된다라고 했죠. 자, 이런 애들이 아니고 상대방이요, 법인이거나 사업을 하는 개인이에요. 사업자요. 둘 다. 그러니까 사업자한테 누군가 귀속이 됐다. 그럼 뭐라고 그랬어요? 그 사업자한테 자연스럽게 소득이 귀속이 되고, 그 귀속된 소득만큼 자연스럽게 걔가 세금을 내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세금을 과세할 필요가 없다 그랬죠? 자, 그때는 기타 사회유출이라고 쓰면서 사후관리, 그러니까 나중에 얘한테 세금 내야지, 추가적으로 원천징수 소득세 과세해야지, 이런 사후관리가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런 애들이 여기에 있는 애들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소득처분을 여러분들이 전체적으로 정리한 게 될 거고요. 자, 이제 11페이지에 오면 9번에 무조건 기타 사유유출이라는 게 있어요. 무조건 기타 사유유출. 자, 이거는 상당히 중요해요. 시험에 정말 자주 나와요. 자, 다음 주 무조건 기타 사유유출로 처리한 항목이 아닌 것은, 맞는 것은 시험에 나와요. 근데 지금은 알 수가 없어요. 왜냐면 뒤에 있는 내용을 다 봐야 여러분들이 이걸 이해할 수가 있으니까 2회독이라고 써놓으시고 두 번째 볼 때는 이것들을 반드시 암기하셔야 된다. 자, 예제 4번 보죠. 다음 중에서 법인의 세무조정 시 반대 조정이 필요한 것은 이제 물었습니다. 반대 조정이, 그래서 1번에 업무 무관 자산 관련 이자 뭐 블라블라에서 나오는데, 자, 세무조정할 때 차후 연도에 반대 조정이 필요하다. 이게 뭐라 그랬어요? 자, 내가 지금은 유보인데 나중에 팔리면 마이너스 유보로 돌아가는 거. 그러니까 나중에 예화에서 나중에 이 금액에 반대 금액으로 조정이 필요한 애들, 걔네가 뭐였어요? 유보에 해당하는 거죠. 유보든 마이너스 유보든. 자, 그러면 유보로 처리되는 애를 골라보세요 라고 하면, 자, 지금 아직 여러분들이 세무조정을 안 배웠기 때문에 내용을 풀 수는 없겠지만 동그라미 2번 보세요. 재고자산 평가손실을 잡았대요. 자, 회계에서는 재고자산 평가손실을 잡았대요. 근데 세법에서는 평가 어때요? 확정이 안 됐잖아요. 수익이든 비용이든 확정이 돼야 돼요, 세법은. 근데 평가손실은 아직 확정된 애가 아니니까 세법은 몰라요. 평가손실 모르기 때문에 그때 인정을 안 했을 거야. 그러면 그 인정 안 한 금액만큼 장부는 평가손실 잡아서 줄어 있는데 세법은 인정을 안 하니까 세법상 자산금액은 늘려줘야죠. 그런 걸 뭐라고 그러죠? 유보. 근데 이 유보가 있으면 나중에 얘가 처분되는 순간 반대로 조정해줘야죠. 그러니까 재고자산 평가손실은 사후에 사후관리가 필요한, 반대 조정이 필요한 애죠.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됩니다.
그 1번, 3번, 4번은 뒤에 있는 내용을 배우고 와서 보시면 얘는 아니네 라는 걸 아실 수가 있을 거고요. 그 밑에 예제 5번에 보면 소득의 귀속자에게 추가적인 과세가 필요한 항목, 우리 이거 배웠었죠. 배당, 상여, 기타 소득. 이거는 시험 문제 자주 나와요. 그러니까 알고 계셔야 돼서, 그래서 동그라미 1번에 배당, 2번에 상여, 동그라미 4번에 기타 소득, 이거는 추가적인 과세가 필요했고요. 동그라미 3번의 유보는 뭐 추가적인 과세가 아니라 사후 관리가 필요한 항목이니까 정답은 이제 3번이 되는 거죠. 자, 문제가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소득 처분도 시험 문제 상당히 자주 나와요. 거의 뭐 매번 볼 때마다 한 문제 정도 지금 출제되는 거니까 반드시 이쪽은 학습하시고 이해를 하고서 암기를 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